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지금 현재 잉글랜드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첼시와 뉴캐슬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재가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했고요. 리그 우승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완전 무결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게다가 팀원들이 계속해서 부상으로 실려나가는 바람에 김민재도 제대로 된 회복 시간 없이 부상을 안고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100%의 퍼포먼스는 나올 수 없고요. 또 축구를 보는 사람들은 경기장 안에서의 모습만 판단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혹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산티아우나라는 기자가 첼시와 뉴캐슬의 김민재 관심서를 보도했고요. 이 산티아우나라는 기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뮌헨으로 갈 때 독점 보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 2023년 6월 18일에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다음 클럽을 정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적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산티아우나가 속해 있는 이 풋 메르카토라는 언론사 자체는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산티아우나라는 기자는 없는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독일 언론, 바이에른 뮌헨 언론의 1티어라고 볼 수 있는 플레텐버그까지 김민재에 대한 첼시와 뉴캐슬의 관심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찌라시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없지 않다라는 걸 바탕으로 첼시의 센터백 상황, 뉴캐슬의 센터백 상황, 그리고 이적과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의 센터백 상황입니다. 첼시는 지금 레귤러 멤버로 한 5명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03년생 코릴, 97년생 토신, 01년생 바디아실, 99년생 찰로바, 00년생 포파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리그 탑급의 센터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대부분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베테랑 센터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코릴과 포파나 이렇게 두 명으로 미래 계획을 짰던 것 같은데 코릴이 생각만큼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왼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는 맞지만 수비적인 상황에서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센터백이냐까지는 의문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포파나 역시 너무 잦은 부상 때문에 첼시에서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제 생각에 첼시도 어쨌든 간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리그 우승 같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수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요. 다른 라인은 최근에 보강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센터백 라인은 찰로바를 복귀시킨 거 빼고는 엄청난 보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백 라인에 대한 업그레이드 열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첼시의 주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국은 파운드로 주급을 받지만 제가 유로로 변환해 놓은 수치고요. 김민재도 주급을 따졌을 때는 23만 유로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첼시에서는 웨슬리 포파나하고 은쿤쿠 사이 정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김민재가 지금 현재 주급 그대로 유지하면서 첼시로 이동한다면 팀 내 3위를 달성할 예정이고요. 또 이적할 때는 데려가려는 팀에서 주급을 좀 더 줘서 데려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김민재가 첼시 최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첼시가 어느 정도 주급 체계를 잘 갖춰놓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 위주로 장기 계약했기 때문에 처음엔 낮게 가다가 차근차근 올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96년생 김민재라는 선수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주급책에 약간은 무리가 가는 그런 이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주급을 챙겨줄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센터백만 따로 떼서 주급을 확인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재보다는 확실히 낮은 주급을 받고 있고요. 주급이라는 게 꼭 실력대로만 받는 건 아니에요. 경력이 차면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김민재가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여기 중에서는 가장 선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급은 바이언 때랑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높게 받거나 될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포파나와 1위를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첼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첼시는 어린 선수 위주의 이적 시장 정책을 최근에 많이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무구라는 선수만 봐도 그렇고 또 콜파머, 카이세도, 엔소 이런 선수들도 이적했을 당시에는 나이가 어린 편이었고요.
지금 팀 스쿼드로 따져도 97년생 은kun쿠, 98년생 쿠쿠레야 정도가 거의 최고령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 문제, 그리고 이런 어린 선수 위주의 이적 시장 정책을 깨고 첼시가 김민재를 데려올지는 또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민재가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현재 시장 가치는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첼시가 결국에는 우승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승 후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센터백 라인에는 무조건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김민재뿐만 아니라 이 센터백에 대한 열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뉴캐슬인데 이 첼시와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의 현재 센터백 상황 1군으로 봤을 땐 한 4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년생 보트만, 91년생 셰어, 93년생 라셀스, 92년생 덴번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눈에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센터백 라인의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쇠화됐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어린 00년생 보트만은 부상이 너무 잦은 편입니다. 23-24 시즌에는 리그 1300분을 소화했고요. 이번 시즌은 리그 224분을 소화했고 거의 시즌 아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트만이라는 선수가 나오면 잘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이탈이 있고 또 센터백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뉴캐슬 역시도 지금 탄력받았을 때 계속해서 높은 위치를 유지하려면 센터백에 대한 보강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뉴캐슬의 주급에 맞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재가 현재 주급은 23만 유로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팀 내 1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너스 같은 거 따졌을 때는 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냉정하게 기본 주급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걸로는 기마랑이스가 최고 주급을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김민재가 이적했을 때는 주급이 그대로 혹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뉴캐슬에서 바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뉴캐슬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바로 이 96년생 센터백을 영입하는데 주급 체계를 건드리는 게 맞을까입니다. 이 주급 체계는 단순히 돈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의 주급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 그러니까 1인분 이상을 하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제가 저 주급 받는데 내가 우리 팀에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있어. 나 이 주급 받고는 억울해서 게임 못해. 그래서 보드진 찾아가서 주급을 올려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잘못된 주급 체계는 그냥 돈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 팀 스피릿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급 체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요. 팀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물론 알렉산더 이삭이라는 선수가 아주 많은 팀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대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김민재가 이적을 했을 때는 주급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뉴캐슬의 상황은 어떨지 충분히 김민재를 영입할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구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뉴캐슬의 구단주가 자본력이 엄청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뉴캐슬 돈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잘 안 됩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PSR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3년 동안 최대 1억 500만 파운드의 손실을 허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는 약 2천억이고요. 쉽게 말해서 너네 돈 아무리 많아도 맘대로 쓰면 안 돼. 어느 정도 내가 손실은 허용해 줄게. 하지만 버는 범위 안에서 좀 써라. 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최근 3시즌간 꽤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삭, 토날리, 보트만 이런 선수들한테 이적료를 많이 지불하면서 돈을 꽤 썼단 말이죠. 그래서 뉴캐슬이 한 시즌에 손실이 되게 올라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PSL이라는 규정 때문에 엘리엇 앤더슨이라는 선수를 노팅엄에 팔기도 했고요. 양쿠바 민테, 브라이튼으로 팔려갔고요. 또
또 생막시맹도 사우디에 정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캐슬이 2024년 여름 종료하고 보고에서는 손실을 꽤 많이 줄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수들을 매각하는 걸 감내하면서까지 손실을 잘 줄여냈고요. 게다가 뉴캐슬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면 핵심 선수를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기마랑이스, 이삭, 토날리, 고든 이런 선수들이겠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하고 또 손실도 줄였기 때문에 아마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돈을 꽤 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뉴캐슬의 상황이고요. 게다가 리그컵까지 우승하면서 이 구단의 기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뉴캐슬 입장에서는 23, 24 시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일단 뉴캐슬이 22, 23 시즌에 상당히 선전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거든요. 그런데 23, 24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토날리의 이슈가 있어서 토날리가 오랜 기간 동안 출전하지 못했고요. 또 챔피언스 리그와 여러 가지 대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수많은 부상이 겹치면서 에디아우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챔피언스 리그까지 죽음의 조에 선택이 됐어요.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AC 밀란, 그리고 뉴캐슬이었고요. 거기서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는 각각 4강과 결승에 진출했던 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했고요. 이번에 다른 팀들이 유럽 대항전 나가면서 스쿼드가 너덜너덜해지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 저랬었던 적이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데뷔를 빡빡하게 하자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선수 영입에 돈을 어느 정도 쓸 의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민재를 그렇게 됐을 때는 구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뉴캐슬 쪽이 조금 더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돈을 쓰기에도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고요. 과연 이 김민재의 여름 행보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김민재가 어디로 이적할 것 같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